당신이 1941년 겨울 독일군이 모스크바 앞에서 멈춰선 장면을 떠올려보자. 눈 속에서 얼어붙은 병사들, 보급이 끊긴 전선, 그리고 점점 느려지는 징역. 그때도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전쟁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무너지고 있던 것은 군대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였다. 지금 당신은 비슷한 장면을 다시 보고 있다. 2026년 단 3개월 동안 8만 9천 명. 이 숫자는 단순한 사상자 통계가 아니다. 이건 하나의 질문이다. 이 시스템은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할 것이다. 전쟁에서는 원래 사람이 많이 죽는다. 러시아는 여전히 버티고 있지 않나? 맞다. 전쟁에서 손실은 항상 존재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구조다. 손실이 시스템 안에서 흡수되느냐, 아니면 시스템을 무너뜨리느냐의 차이다. 지금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전쟁 손실이 아니다. 이건 마치 물이 새는 배에서 물을 퍼내는 속도보다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빨라진 상황과 같다. 처음에는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침몰은 갑자기 시작된다. 여기서 당신이 봐야 할 것은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가 아니다. 이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가? 2026년 초 기준, 러시아는 매달 약 2만 9천 명 이상의 병력을 잃고 있다. 이 수치는 단순히 큰 숫자가 아니다. 이건 하나의 경제 시스템처럼 작동한다. 병력은 자원이고 전쟁은 그 자원을 소비하는 공장이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긴다. 이 공장은 지금 무엇을 생산하고 있는가? 당신이 기업을 분석한다고 가정해보자. 매달 엄청난 비용을 쓰는데 매출은 거의 늘지 않는다. 심지어 효율은 계속 떨어진다. 그 기업을 뭐라고 부를까? 망해가는 기업이다. 지금 러시아의 전쟁 구조가 정확히 그 모습이다. 병력이라는 자본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 대가로 얻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이 비효율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표면적으로는 드론, 포병, 전술 실패 같은 이유가 보인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 러시아의 전쟁 방식 자체가 여전히 소모를 전제로 한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사람을 계속 넣으면 결국 이긴다는 오래된 공식이다. 문제는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전쟁은 그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드론은 비용 대비 살상 효율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렸다. 예전에는 탱크 하나를 파괴하려면 막대한 자원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인기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이건 마치 수백억짜리 장비가 몇 천만 원짜리 기술에 의해 무력화되는 구조다. 그 결과는 단순하다. 소모 속도가 통제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전쟁은 더 이상 전투가 아니다. 이건 시스템 간의 충돌이다. 한쪽은 여전히 인력과 물량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구조. 다른 한쪽은 기술과 효율을 기반으로 상대를 소모시키는 구조.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어느 쪽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는지.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 이건 단순히 러시아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의 군사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것은 그 뒤에 있는 경제, 노동, 정치 구조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린다는 의미다. 그리고 지금 그 균열이 막 시작되고 있다. 이제 숫자를 보자. 감정이나 해석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를 보여주는 데이터다. 2026년 1분기
단 3개월 동안 8만 9천 명. 이건 하루 평균 약 1,000명, 매달 약 2만 9천 명 수준이다. 이 숫자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꿔보자. 매일 하나에 대대가 통째로 사라지는 속도다. 당신이 군대를 운영하는 입장이라고 가정해보자. 매일 부대를 하나씩 잃는다. 그런데 그걸 보충할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있다. 이 상황을 뭐라고 부를까?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이 8만 9천 명이라는 숫자는 확인된 손실이라는 점이다. 즉, 실제 손실은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다. 드론 공격, 포격, 붕괴된 건물 아래 매몰된 병력까지 고려하면 이 수치는 최소치에 가깝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야 한다. 실제 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을까? 이건 단순한 추정이 아니다. 전장에서의 기록 방식 자체가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직접 영상으로 확인된 경우만 집계되기 때문에 간접 피해는 상당 부분 빠진다. 이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렇다. 당신이 어떤 회사의 손실을 계산할 때 장부에 찍힌 비용만 보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 숨겨진 비용, 미래 손실, 기회비용은 모두 빠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정도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한다. 2026 연초는 전통적으로 전투 강도가 낮은 시기다. 겨울에는 기동이 제한되고 대규모 공세가 어려워진다. 즉, 1월과 2월은 상대적으로 덜 싸운 기간이다. 그런데도 이 정도 손실이 발생했다. 그리고 3월, 이제 봄 공세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바뀐다. 공격 횟수가 늘어나고 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손실 속도도 급격히 증가한다. 실제로 하루 1,70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전투에서 이탈한 기록도 등장한다. 이건 중요한 신호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수치는 최악이 아니라 시작점일 수 있다. 여기서 당신은 한 가지 착각을 버려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손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전쟁 구조에서는 반대다. 공격이 늘어나면 손실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건 마치 이미 적자를 보고 있는 공장이 생산량을 늘리면서 더 큰 손실을 보는 상황과 같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이런 선택을 할까? 답은 간단하다.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전쟁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되면 오히려 멈추는 것이 더 큰 리스크가 된다. 내부 정치, 외부 압박, 이미 투입된 자원까지 모든 것이 계속 전진하도록 강제한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이상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다. 손실이 커질수록 오히려 공격은 더 늘어난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다. 이건 효율적인 전쟁이 아니라 멈출 수 없는 소모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지금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자원을 태워버리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이다.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고 실제로 얻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가장 불편한 숫자를 보자. 얼마를 잃었느냐가 아니라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느냐다. 2025년 기준 러시아는 약 40만 명의 병력을 소모하면서 확보한 영토는 약 4,336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다. 퍼센트로 보면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걸 더 직관적으로 바꿔보자. 수십만 명의 인생을 투자해서 지도 위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면적을 얻은 셈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러시아는 약 745 스퀘어 마일, 약 1930 제곱킬로미터 안을 확보했다.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총 손실은 약 18만 4천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걸 나눠보면 어떤 숫자가 나올까? 1 스퀘어 마일을 얻기 위해 약 247명의 병력이 사라진다. 이건 단순한 비효율이 아니다. 거의 교환 불가능한 손실 구조다. 당신이 투자자라고 생각해보자. 100을 넣었는데 1도 못 건진다. 그런데도 계속 돈을 넣는다. 그 이유가 언젠가는 수익이 날 것 같아서 말하면 그건 전략이 아니라 집착이다. 지금 러시아의 전쟁이 비디쿠그 상태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속도다. 영토 확장 속도는 2025년 말부터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결과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건 경제에서 흔히 말하는 수학 체감의 법칙과 같다. 처음에는 투입 대비 성과가 크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더 넣을수록 효율이 떨어진다. 문제는 전쟁에서는 이 법칙이 훨씬 더 잔혹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투입되는 자원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한다. 이 속도로 간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장악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 단순 계산으로는 수십 년, 길게 보면 한 세기 이상이다. 한 세기 동안 같은 속도로 사람을 잃으면서 전쟁을 지속한다. 이건 전략이 아니라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당신은 중요한 구조를 봐야 한다. 이 전쟁은 이기기 위해서라기보다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계속되는 구조에 가깝다. 성과가 나지 않아도 이미 너무 많은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계속 간다. 이건 기업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빠지는 함정이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은 공통된 특징을 가진다.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진다. 지금까지의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이건 경고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영토 확보 전쟁이 아니라 인구와 자원을 갈아넣는 소모 구조의 한계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더 명확해진다. 이 비효율을 만든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이 비효율의 핵심에는 하나의 기술이 있다. 바로 드론이다. 당신이 과거의 전쟁을 떠올려보자. 탱크, 전투기, 대규모 병력 이동. 모든 것이 고비용 구조였다. 하나의 목표를 제거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수천만 원 수준의 드론이 수십억 원짜리 장비를 파괴한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다. 전쟁의 경제 구조 자체가 뒤집힌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이 변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연간 약 40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생산량이 아니다. 이건 하나의 생산 라인이다. 당신이 공장을 운영한다고 생각해보자.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제품이 계속 찍혀 나온다. 그리고 그 제품이 바로 전선으로 이동해 적을 제거한다. 이제 전쟁은 훈련된 병사보다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기술 자산이 더 중요한 게임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다. 과거에는 병력을 많이 투입하는 쪽이 유리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다. 병력이 많을수록 드론의 표적이 될 확률도 높아진다. 이건 마치 큰 군대가 강점이 아니라 리스크가 되는 구조다. 그래서 지금 전선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병력을 모으면 모을수록 한 번의 공격으로 더 큰 손실이 발생한다. 당신은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러시아는 이 구조에 적응하지 못하는가? 표면적으로는 전술 문제처럼 보인다. 하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이건 시스템의 문제다. 러시아의 전쟁 방식은 여전히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기반으로 한다. 즉, 물량을 통해 돌파하는 구조다.
아니, 하지만 드론 중심 전쟁에서는 이 방식이 오히려 약점이 된다. 쉽게 말하면 과거의 공식을 현재에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손실은 계속 증가하고 효율은 계속 떨어진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전선에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드론은 후방까지 공격 범위를 확장한다. 정유시설, 군수기지, 물류노드까지 타격을 받는다. 즉, 전쟁이 전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인프라로 확장된다. 이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전쟁이 군대 대 군대에서 시스템 대 시스템으로 바뀌는 순간 패배의 기준도 달라진다. 더 이상 전선에서 밀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경제, 에너지, 생산 능력까지 동시에 흔들린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그 모든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다. 전선에서는 병력이 소모되고 후방에서는 자원이 파괴된다. 이 구조는 무엇을 의미할까? 소모 속도는 더 빨라지고 회복 속도는 더 느려진다. 이건 단순한 열세가 아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구조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전쟁의 본질이 드러난다. 이건 누가 더 강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가의 문제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로 압축된다. 러시아는 이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가? 이제 진짜 문제가 등장한다. 지금까지는 얼마나 많이 잃고 있는가였다면 이제는 그걸 채울 수 있는가다. 전쟁에서 손실은 자연스럽다. 중요한 건 보충이다. 병력을 잃어도 같은 속도로 채울 수 있다면 시스템은 유지된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는 처음으로 그 균형이 깨졌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러시아의 병력 구조는 4개월 연속 순감소 상태에 들어갔다. 즉, 새로 들어오는 병력보다 나가는 병력이 더 많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시스템이 역전되었다는 신호다. 당신이 회사를 운영한다고 생각해보자. 직원이 계속 나가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 처음에는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지금 러시아군이 정확히 그 상황이다.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라는 점이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돈을 이용해 병력을 모집해왔다. 높은 보너스, 급여, 각종 혜택을 통해 지원자를 끌어들였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수만 달러 수준의 계약금까지 제시됐다. 이 방식은 초반에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쟁에 들어가면 돌아오지 못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아무리 돈을 올려도 지원자는 늘지 않는다. 이건 시장의 기본 원리다. 리스크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가격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나온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답은 단순하지만 위험하다. 더 많은 돈을 쓰거나 혹은 자발적 모집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미 그 신호는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업들에게 직원 중에서 군에 보낼 사람을 추천하라는 압박이 들어가고 있다. 대학에는 학생의 일정 비율을 군으로 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지고 있다. 이건 더 이상 모집이 아니다. 시스템 전체를 동원하는 단계다.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전쟁이 사람을 빨아들이면 다른 산업은 어떻게 될까? 이미 러시아 내부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다. 일부 공장은 주 3일 근무로 전환되고 있다.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유지가 안 되는 구조다. 이건 매우 중요한 신호다.
전쟁이 단순히 군사 영역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 전체를 잠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전쟁은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간다. 이건 더 이상 전선에서의 승패가 아니다.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 문제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는다. 이 시스템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 지금까지 러시아가 유지해온 시스템의 핵심은 단순했다. 돈으로 시간을 사는 구조였다. 높은 보너스, 급여, 지역별 인센티브.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목적을 가진다. 사람들에게 위험을 감수하게 만드는 것. 즉, 생명을 가격으로 환산하는 시스템이다. 초기에는 이 방식이 작동했다. 한 번에 수만 달러를 지급하면 평생 벌지 못할 돈을 단기간에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이 생긴다. 하지만 지금 이 구조는 흔들리고 있다. 왜냐하면 돈보다 더 강한 변수, 생존 확률이 개입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높은 보상을 받지만 생존 가능성이 낮은 선택 대 적은 돈이지만 안전한 삶. 처음에는 일부가 위험을 선택한다. 하지만 손실이 누적되고 실제 사례가 쌓이면 상황은 바뀐다. 사람들은 숫자가 아니라 현실을 보고 판단한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단순하다. 돈을 올려도 지원자가 늘지 않는다. 이건 시장이 무너진 게 아니라 가격 모델 자체가 붕괴된 것이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 시스템은 중앙정부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지역정부, 기업, 지방 예산까지 모두 동원된다. 즉, 전쟁이 길어질수록 비용은 분산되고 그 부담은 점점 아래로 내려간다. 그리고 지금 그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더 이상 보너스를 유지할 수 없다. 한때 4만 달러 수준까지 올라갔던 계약금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건 단순한 긴축이 아니다. 현금 흐름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당신이 기업을 본다고 생각해보자. 처음에는 공격적으로 투자한다. 하지만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비용을 줄이기 시작한다. 지금 러시아가 비디오 그 단계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순간 시스템은 다른 선택을 한다. 바로 강제성이다. 이미 기업들에게 인력을 내놓으라는 압박이 들어가고 있고 대학까지 모집 구조에 편입되고 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전환이다. 왜냐하면 자발적 참여에서 강제 동원으로 넘어가는 순간 사회 전체의 신뢰 구조가 무너진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선택한다고 느끼지 않는다. 강요당한다고 느낀다. 그리고 이 감정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다. 정치적 리스크로 변한다. 여기서 당신은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한다. 이건 단순히 병력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다. 이건 국가가 유지해온 보상 기반 통제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의미다. 돈으로 해결하던 구조가 무너지면 그 다음 단계는 항상 같다. 통제의 강화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더 명확해진다. 러시아는 어디까지 강제할 수 있는가? 이제 마지막 카드가 남았다. 강제 동원, 즉 본격적인 모빌라이제이션이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이 선택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다. 2022 연부분 동원 이후 내부 반발이 얼마나 큰지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수십만 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사회 불안이 급격히 커졌다. 그 기억은 아직도 남아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다르다. 자발적 모집은 한계에 도달했고 돈으로 해결하는 방식도 무너지고 있다. 기업과 대학까지 동원했지만 그 역시 임시 방편일 뿐이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하나다. 더 넓게, 더 강하게 끌어들이는 것. 이미 그 준비는 시작됐다.
러시아는 기존의 연이회 징집 시스템을 연중 상시 시스템으로 바꿨다. 이제 18세에서 30세 사이 남성은 언제든 호출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징집 확대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이건 언제든 인력을 끌어올 수 있는 항상 열려있는 밸브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다. 심리다. 사람들은 선택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행동이 달라진다. 소비를 줄이고 미래 계획을 멈추고 가능하다면 탈출을 고려한다. 이건 단순한 군사정책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행동 패턴을 바꾸는 이벤트다. 당신이 투자자라면 이걸 어떻게 볼까? 불확실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장이다. 인력은 빠져나가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내부 신뢰는 약해진다. 이건 경제의 기본 구조를 흔든다. 그런데도 왜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까? 답은 간단하다.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지금 러시아는 병력이 줄어드는 속도를 멈춰야 한다. 얘는 그렇지 않으면 전선 자체가 유지되지 않는다. 즉,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군사적 붕괴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건 전형적인 딜레마다. 강제 동원을 하면 내부가 흔들리고 하지 않으면 전선이 무너진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한다. 강제 동원은 단순히 병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예비군 풀을 확대하는 효과를 만든다. 징집된 인원은 당장 전선에 가지 않더라도 결국 군사 시스템 안에 편입된다.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든 투입 가능한 자원이 된다. 이건 당위 해결이 아니라 장기 소모전을 위한 준비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 시스템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 이미 인구 구조는 악화되고 있고 노동력은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젊은 층까지 전쟁에 묶이게 되면 전후 경제를 지탱할 기반 자체가 약해진다. 즉, 지금의 선택은 미래를 깎아내리는 결정이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온다. 이 전쟁은 과연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 이제 속도를 조금 늦춰보자. 지금까지 당신은 숫자, 구조, 시스템의 균열을 봤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하나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건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다. 하지만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인다. 이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다. 21세기 전쟁 시스템의 전환 실험이다. 한쪽은 여전히 인력과 물량을 기반으로 한 20세기형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한쪽은 드론, 데이터, 정밀 타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당신은 이미 그 결과를 보고 있다. 더 적은 자원을 투입하는 쪽이 더 많은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건 군사적 변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큰 신호다. 비용 대비 효율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 이 원칙은 전쟁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 투자, 기술, 국가 전략까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보자. 만약 한 국가가 더 적은 비용으로 상대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면 굳이 전면전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 질문이 바로 미래 전쟁의 핵심이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보여주는 방식은 단순한 방어 전략이 아니다. 상대를 소모시키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방식은 앞으로 다른 지역, 다른 갈등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상황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건 단순한 패배 가능성이 아니다. 구조 전환에 적응하지 못한 시스템의 한계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그리고 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변화는 급격하게 진행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시스템은 천천히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느 순간 갑자기 붕괴한다. 당신이 보고 있는 모든 숫자, 손실, 정책 변화는 그 임계점으로 향하는 신호들이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이 변화 속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 이건 단순히 전쟁을 보는 문제가 아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문제다. 더 적은 자원으로 더 큰 결과를 만드는 구조, 중앙이 아닌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방식, 그리고 효율이 권력을 결정하는 시대. 이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변화를 먼저 이해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생긴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전쟁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이다. 그 방향을 읽을 수 있다면 당신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당신은 이 전환 속에서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더 원수 후, recognize, 더 current before it becomes a wave와 더 원수 후, shape the future.